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유의하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균형 감각이겠죠. 모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편식을 하면 건강에 해로운 것도 바로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오늘 어떤 얘기가 오갈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당연히 일본의 역사인식에 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더구나 일본의 자유권 확대 해석에 대해서 미국이 일본을 거들고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럴 겁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나치게 중국과 발을 맞출 경우에 미국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등거리 외교입니다. 이것은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에도 딱 들어맞는 것이라는 생각인데요. 과유불급,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할 단어라는 생각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하죠.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새누리당 730 재보선을 앞두고 위기감도 커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지금 좀 상당히 불안하겠죠. 지지율 약간 반등의 기미는 보이고 있습니다만 차이가 한참 났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과 이제 격차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 당내에서는 바로 혁신위원회, 약칭 새바위, 새누리당을 바꾸는 그런 위원회라는 약칭이죠. 이 새바위라는 기구를 만들고 고강도 당 혁신 작업에 돌입했는데요. 위원장에는 이준석 전 비대위원을 앉혔고요. 그래서 이준석 전 비대위원 20대죠. 또 한쪽에선 그래서 선거용 이벤트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바위 과연 어떤 활동을 하고 지금 당 현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혁신위원회 위원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황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새바위, 이거 참 이름도 좋아요. 예? 예, 새바퀴도 생각나고, 이런 거 참 좋은데, 네. 지금, 이준석 위원장이 만으로 20대죠. 그래서 신문에서는 만 20대 위원장 자리에 삼선 의원은 말석에 이래가지고 이제 또 참신성을 평가하기도 하는데, 네. 그런데요. 지금 새바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당 핵심 지도부의 홍위병이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각양각색의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부 또 언론에서는 이것이 또 홍보용 이벤트 아니냐, 선거용 이벤트 아니냐, 이렇게 또 평가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다는 데는 이해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 결과물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새누리당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변화와 혁신을 과연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결과로서의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저런 좋은 평가, 나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거 다 귀담아 듣고 있고요. 결국 좋은 이제 결과물로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당 지도부의 홍위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지금, 당 지도부하고 청와대는 이 청문회 관련해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겠느냐, 이런 얘기고요. 네. 이게 이제 새바위에서 나오는 얘기,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들도 도덕성 검증해보겠다. 네. 지금 이 얘기하고 맥이 맞닿아서 그렇거든요. 이거 네. 오해 살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국민들은요, 예. 물론 시의적으로 청문회와 관련돼서 연결져서 예. 좀 나쁘게 볼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것을 꺼낸 이유는 국민들이 청문위원들, 국회의원들은 제대로 좀 평가를 받고 있는가, 검증을 받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저희들은 뭐 야당은 개의치 않고요. 저희 당서부터 보수 정당이 가져야 될 도덕적 우위를 반드시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 그것이 국민들로부터 새누리당이 사랑받고 지지받는 큰 힘이 될 것이다라는 데 공감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생각할 일은 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럼 황 의원님께서도 이 국회의원 도덕검증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설 기구를 만들겠다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국회의원들이 예. 선거에 의해서 선출됩니다만 예. 앞으로는 당에서는 상향식 공천제를 기본적으로 이제 유지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역에서 지역 관리 잘하고 또 뭐 그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만 차지하면 또 얼마든지 당의 후보로서 될 수 있는데 그것을 후보자가 되는 과정에서 과연 그 후보자가 도덕성이라든지 윤리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그 평가를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검증 절차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절차를 분명히 득해야 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문제 제기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뭐 좀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네. 어쨌든 지금 황 의원께서 보실 때 새누리당 네. 지지율이 약간 반등은 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예전에 비하면 많이 떨어졌는데 네. 그 근본적인 이유가 이 인사에 있어서의 눈높이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저희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요. 예. 청와대 또 대통령의 지지율과 늘 함께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연결고리가 굉장히 강하게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새누리당의 지지율 약화는 어쨌든 청와대 대통령의 인사 문제와 관련돼서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지어져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지방선거를 통해서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그 이후에 또 역시 이어지는 국민에 대한 국민의 기대 또 지방선거를 통해서 잘하겠다고 약속한 일 이런 부분들이 또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다 보니까 저는 그것이 많은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집권 여당이니까요. 늘 청와대에서 잘하고 대통령이 잘하면 저희들도 함께 올라가지만 뭐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 낮아지는 것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청와대가 잘하고 이런 말씀 하셨는데 네. 이 인사 문제 때문에 사실은 네. 굉장히 국민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솔직히 예. 지금도요. 그 문창극 씨 이후의 문제도 지금 좀 문제를 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는 장관 내정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인사 파동이 계속 이어지니까 청와대 네. 지지율 떨어지고 새누리당 지지율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거 네.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실 때부터 되고 나서도 크게 화두로 던진 것이 국민 대통합과 소통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것을 인재를 어떻게 쓰느냐를 통해서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고 국민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청문회 후보자로 내보낸 부분들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어쨌든 좀 미흡하다고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잘못된 인사. 두 번씩이나 총리가 낙마했는데 청와대에 누구도 책임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인사를 책임졌던 분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께 사의 표명을 하든지 그래서 새로운 인사 시스템을 만드는데 본인이 더 이렇게 폭을 넓혀주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인사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김계춘 실장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사실 국민들의 입장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런 느낌을 네. 받을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7.14 또 전당대회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도 이게 지금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예? 네. 아유, 막 옆에서 보니까 너무 뜨거워요. 이거 너무 과열이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제어가 됩니까? 일단 저는
그 당의 전당대회가 핫하게 진행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늘 이제 핫하게 진행이 됐고요. 예. 그런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다만 그 흐름이 상대 후보 비방하고 헐뜯고 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방식에 치우쳐 있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이분들이 워낙 두 유력 후보자가 강하다 보니까 예. 이 이후에 소위 말해서 누구파로 또 이렇게 분리가 되는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이 예. 많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거가 끝난 이후에 잘 봉합되길 바라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후유증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바라보면서 받는 감동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는 물론 후보자 간의 치열한 경쟁이 있어야 되지만 그렇죠. 네. 당의 입장으로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새누리당이 앞으로 이렇게 변하겠구나. 어떤 길을 가겠구나.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런 상대 후보 헐뜯기라든지 또 이게 네거티브에 다 묻혀버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새바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던 것이고요. 예. 남은 기간 동안 5대 아젠다의 제시 등등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당의 지표와 비전을 최대한 보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5대 아젠다라는 게 이제 인사 문제는 지금 저희가 얘기했고요. 또 하나가 이제 5대 아젠다 중에 상향식 공천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지금 730 재보선 앞두고서 공천하는데 잡음이 많아요. 네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이라든지 네. 이해운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지금 반발 많잖아요. 일단 임태희 후보가 이제 후보에서 탈락을 했는데 저도 네. 탈락시킨 이유가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 이제 경선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고 했으면 모든 후보든 그 지역에 출마하겠다는 후보를 지역의 당원이나 주민들로부터의 평가를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임태희 후보가 평택에서 나가겠다고 했으면 나갈 수 있는 경선의 기회는 주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관심이 있고요. 다만 이해운 후보께서는 경선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만 그리고 다른 두 후보가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컷오프 통과하느냐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제 지역에서 어쨌든 경선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경선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그 경선의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의견 개진하고 다만 어쨌든 거기도 여론조사로만 하는 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기왕이면 저도 여론조사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당원들이 연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후보자를 다시 한번 이렇게 평가하는 시간을 좀 계기를 줬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매우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황 의원님께서 후보자를 평가하는 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그 평가라는 게 그 혁신위가 얘기하는 상설기구에서 검증도 포함되는 건가요? 사실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새바위가 이번 전당대회와 730 재보선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굉장히 이제 초점을 맞추긴 했는데요. 시점상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 시작해서 회의 이제 예비 모임 한 번 갖고 지난번에 첫 번째 상견례 겸한 저희들이 방향 설정을 하기 위한 회의를 갖고 이제 오늘 이제 곧 이어서 7시 30분부터 예. 회의를 했습니다만 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구체성 있는 안을 내놓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상설검증위원회는 아마도 시스템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이제 당에다가 요구해서 확정이 된다면 다음 총선을 앞두고서 이 부분이 적용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참 당으로서는 딜레마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선 위주로 사실 후보를 뽑아야 하는데 이게 예를 들면 도덕성 검증하다 보면 대통령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써야 되는데 능력은 없고 도덕성만 있는 사람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글쎄, 저희들이 뭐 도덕성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할 때 그것이 무슨 예전에 도덕군자라든지 이렇게 돌을 닦는 정도의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적어도 정치인이라면 도덕성을 겸비하는 것은 필요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비리, 그다음에 이 병적 문제, 병력 문제, 그다음에 이중국적 문제, 또 논문, 학위 논문 표절 문제, 이런 등등 국민들이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청문회에서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정도의 수준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 당의 후보들도 검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전략공천 그러면은 좀 어려워지지 않나 이런 네. 생각도 드는데. 네. 지금 당장 730 재보궐 선거에서요. 이 동작을 후보로 지금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전략 공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공천하려고 하는데 본인은 소록도에서 봉사활동하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이게 소록도와 동작을이 거리가 상당하거든요. 예? 예. 김문수 지사님이 이제 당의 이런 요청을 받고 지금 이제 많은 고민을 이제 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김 대표님하고 통화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한 지금 심정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지금 우리 의원님 20대 위원장 모시기가 상당히 힘드실 것 같아요. 이거 회의 늦으시면 또 그 20대 위원장한테 야단 맞으시는 거 아닙니까? 예.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진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었습니다.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오늘 뉴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첫 번째 꼭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앞서 인터뷰한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의 회의 일정 때문에 조금 뒤에 오늘 보내드립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아무래도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이제 가장 뜨거운 그렇죠. 뉴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카피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 오프닝 멘트에서 교수님께서 다 제 마음을 대변해 주셨어요. 이 중국 관련 뉴스가 메인이니 고사성어 하나 가는데요. 예. 신은구의. 여보세요. 수준이 다르잖아요. 네. 아니에요. 저는 딴 사람이 얘기하는 다 아는 사자성어인데 네. 저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사자성어를 말씀하시잖아요.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쉽습니다. 신은, 새로운 은혜, 구의, 오래된 의리. 자, 관우 얘기인데요. 예. 조조가 목숨을 구해줘요. 관우를.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적장인데 조조에게는 은혜를 입었고, 한편 그러면서도 유비와의 형제를 저버릴 순 없고 이 관우의 입장을 표현한 말인데요. 이게 어찌 보면 이제 끼어 있는 존재의 생존술일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보면 이제 균형자 역할의 지혜로운 처세. 즉 실리 외교 문제인데요. 아까 이 신 교수님 오프닝 멘트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거 저는 영화에서 본 것 같아요. 네. 조조라는 영화에서 그렇죠. 본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신은구이 이게 참 어떤 면에서 볼 때 이게 굉장히 힘들고 아슬아슬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불타기를 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일본의 무력화 행보, 북한의 핵 보유 여기에 대항해야 되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미국이 이번에 이제 일본에 기울어져 있는 게 문제 아닙니까? 네. 일본은 또 북한과 단독 대화 추진하는 와중이고요. 네. 자, 오늘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 이걸 나열해 보면 이제 북, 일, 미, 한, 중. 근데 또 이제 중은 북하고 다시 연결돼 있으니까 환영고리로 연결돼 있는데 이런 국제관계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허브라고 하는 이 중간고리, 중심고리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작년 중국 방문했을 때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그림이 훈훈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어떤 시진핑의 방문을 동북아에서 중국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의 이틀이다.
주목해야죠. 그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남방삼각과 북방삼각으로 나누거든요. 그렇죠. 북방삼각은 중국, 북한, 러시아고 남방삼각은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미국인데 이게 지금 아까처럼 환연고리가 돼버리면 이거 얘기가 복잡해집니다. 예. 네. 중심을 우리가 맞습니다. 점하고 있는 게 좋죠. 예. 또 다음 뉴스는요. 예. 신은도 지켜지지 않고 구의도 지켜지지 않는 안타까운 뉴스인데요. 기관 보고를 받고 있는 이제 세월호 국조특위 얘기입니다. 예. 어제 민감한 내용인 청와대와 이제 해경 간의 통화 녹취록을 가지고 여야 공방이 오갔습니다. 야당 김광진 의원이 이제 대통령의 관심 사항에 대해서 비난성 발언을 했고 녹취록과 다른 얘기를 한다. 여당 의원들이 이제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었죠. 그렇죠. 이제 이거 사실이 아니었죠. 네네, 내용이 좀. 말한 내용은 왜곡된 내용이었으니까. 네, VIP가 좋아하는 영상 얘기를 이제 좀 과도하게 강조한 것 같아요. 아니 과도하다기보다는 그 얘기가 녹취록이 없으니까 그건 사실은 아니죠. 본인도 사과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여당 의원들은 녹취록은 같은 걸 보고 있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하느냐 지탄했고 유가족들이 이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빨리 진행을 해달라. 김광진 의원 사과했고요. 여당 의원들은 이제 김 의원의 이 특위위원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국조특위가 계속 눈물을 쏟게 만드는 이제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이 세월호 초기 대응을 이제 되짚어보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들은 이 국가안보실은 컨트롤 타워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만 초기에는 이제 컨트롤 타워로 자꾸 보고를 요청하는 장면 또 해경의 정말 이 답답한 무능한 대응 그리고 이 골든타임에 청와대가 결국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이런 정황들이 이제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김광진 의원이 좀 오바는 했죠. 이게 녹취록이 없는 얘기를 그렇죠. 참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됐는지 저도 참 궁금한데 네. 어쨌든 7시 반에 속개는 됐습니다. 맞습니다. 국정원 오후에. 네, 속개가 됐지만 여전히 새누리당은 김광진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죠. 네. 그 이 국정조사위원회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이게 참 정말 여러 가지로 우울한데 좀 기분 좋은 거. 이게 은혜나 의리가 그렇죠. 지켜진 의리가 아니라 의리라 그러더라고. 요즘은 의리죠. 의리라 그러는데 네. 이런 거 지켜진 거 좀 없어요? 오늘 뉴스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일본이 집단자 이권 얘기 이전에 고노다마 재검증 문제 국회 보고됐고요.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은 우리 입장에 대해서 거꾸로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은혜 의리와는 거리가 좀 있고 적반하장 뉴스가 되겠네요. 국보 1호 숭례문 있지 않습니까? 신흥수 대목장이라는 분이 숭례문에 사용할 목재를 빼돌렸다.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는데 어제는 또 홍창원 단청장이라는 분이 써야 할 천연 안료를 쓰지 않고 부실 화학 안료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숭례문 어찌 보면 이제 민족 정기와 관련된 우리 문화유산인데요. 우리나라 스스로 이러면서 지금 남의 나라만 또 탓하기도 약간 민망한 지점입니다. 이것도 은혜와 신의와는 좀 거리가 머네요. 아니 이게 숭례문이라는 게 민족 정기를 바로 써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게 부정부패 완전히 복합체네요. 복합체. 무슨 봉처럼 말이죠. 깔칠하는 것도 부정이고 나무 갖다 쓰는 것도 부정이고. 아주 열통 터집니다. 이거 참. 자, 의리와 관련된 뉴스 좋은 거 하나 있네요. 찾아보니까 이 의리하면 친구죠. 친구 사이. 자, 유치장에서 친구야 미안하다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이거 지금 수천억대 자산가 송모 씨 청부 사례. 김영식 저 시의원 서울시의원 이분이 친구이면서 살해범인 팽모 씨에게 쪽지를 3번 전달했답니다. 내용인즉 친구야 미안하다. 내 네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니 묵비권을 행사해다오. 요 3개 쪽지를 팽모 씨는 다 경찰에게 그대로 전달했고요. 김 시의원은 자기가 쓴 게 맞다. 이렇게 또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 인정해야 될 것은 살인교사와 관련된 정황인데 여기는 정말 본인이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유치장에서 뒤늦게 친구야 미안하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이게 과연 의리인가 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자살하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에 있을 때는 그랬죠. 공안에 검거됐을 때. 지금 친구야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의 상황을 면피하려는 행동이 아닌가라는. 자기가 살아야 된다 이거죠. 의구심을 충분히 주고 있고 쪽지 3개는 본인이 다 썼다고 인정을 하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참 이것도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시진핑 주석 오니까요. 중국 노래 하나 나가는데요. 월량 대표 아적심.
이게 대만 출신의 등려군이라는 가수 노래인데 예. 이 뜻은 이렇습니다. 달빛이 나의 마음을 대신하네. 이런 한시입니다. 그 우리 음악이 있네요. 네. 어유, 야 중국 글로벌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你问我爱你有多深，我爱你有几分，我的情也真，我的爱也真，月亮代表我的心。你问我爱你有多深，我爱你有几分，我的情不移，我的爱不变，月亮代表我的心，轻轻的一个吻，已经打动我的心，深深的一段情，叫我思念到如今。你问我爱你有多深，我爱你有几分，你去想一想，你去看一看。 BMW 품질 인증 중고차 BMW 프리미엄 셀렉션. 소중한 자부심이기에 BMW가 직접 검증합니다. 72가지 기술 점검, 투명한 정비 이력, 1년 무상 보증까지. 전국 주요 도시 9개의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MW 프리미엄 셀렉션.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까지고요. 전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비오는 날 드라이브의 즐거움, 차창밖 빗방울이 만드는 도로 풍경과 시원한 빗소리까지. 이 즐거움 오랫동안 즐기고 싶다면 감속하세요. 빗길에선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멀어지세요. 앞차와 거리를 두고 여유를 만끽하세요. 6월에서 8월 사이 장마철에는 교통사고가 집중되어 나타납니다. 맑은 날보다 더 천천히 운전하세요. 가장 아름다운 빗길 운전, 바로 안전운전입니다. 이 캠페인은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가 함께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첫 순서 스포츠 시선입니다. 오늘도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축구 말고 야구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하도 네. 축구 얘기만 하니까. 예. 네. 자, 류현진이 시즌 10승에 도전했어요. 그죠? 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경기는 끝나지 않았는데요. 예. 10승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잘 던졌고 잘 치기까지 했거든요. 예. 근데 후발의 불펜들이 그 리드를 지켜주지 못하면서요. 10승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오늘 클리브랜드전에서 류현진이 선발 등판해서 7이닝 동안 투런 홈런 하나를 맞았어요. 예. 안타 7개 내주면서 2실점으로 막았고 팀이 3대2로 앞선 7회 말에 교체가 됐습니다. 근데 이후에 올라온 투수들이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요. 결국 5대3 역전까지 허용을 하면서 류현진의 10승이 날아갔고요. 타석에서 2타수 2안타, 타점 하나, 득점 하나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팀이 류현진 등판
때까지 팀이 3점을 올렸는데 그중에 득점 하나, 타점 하나로 유현진이 책임을 졌으니까 타석에서도 아주 좋은 경기를 했죠. 예. 그 주축 선수들이 좀 대부분 부상이라 좀 많이 빠진 거, 그것 때문에 찬스에서 득점을 더 하지 못한 거, 그것도 상당히 아쉽고, 또 이후에 올라온 윌슨이 연속 볼넷으로 이제 경기를 어렵게 하고 저 안타도 맞고 하면서요. 유현진의 10승 달성은 다음으로 미뤄야 됐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그래도 공을 잘 던졌죠. 7이닝 동안 안타 7개, 조금 많지만 그래도 3발로 잘 맞고, 그래서 2실점으로 막았고, 10승은 거두지 못했어도요. 그래도 공이 오늘 다른 때와 달리 공이 한 150km 정도 시속이 나오면서 구력이 제구도 괜찮고 했으니까요. 다음을 한번 기대해 봐야죠.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이죠. 홍명보 감독 자기 거취 결정하는 거요. 그죠? 네. 예. 오늘 오전 10시에 대한축구협회가 공식적으로 이제 유임이냐 아니면 경질이냐를 발표하는데 제가 어제 취재를 해봤는데 유임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월드컵을 준비하는데 1년밖에 준비하는 시간이 없었고, 근데 그 전에 뭐 선수로서도 그렇고 청소년 대표팀이나 올림픽 대표팀에서도 잘했다. 이번에 바로 뭐 그만두라고 경질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 뭐 이런 입장들을 좀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10시에 기자회견에서는 유임을 결정하는 그런 발표를 할 것 같은데, 팬들은 지금 경질을 사실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좀 경질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예. 일단 오늘 결정은 유임으로 날 거고요. 만약에 유임으로 난다고 하면, 뭐, 홍명보 감독 더 많이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유임으로 이제 결정이 되면 또 걱정되는 거는 앞으로 홍명보 감독이 어떤 경기를 하든 한번 지거나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런 비판이 점점 더 거세질 거예요. 그걸 이제 감수를 하고 다시 한번 지휘봉을 잡아야 되겠죠.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좀 답답한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정치 사회 전반에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스포츠까지 그렇게 되면 상당히 국민들의 허탈감은 더 심해지는 것 아닌가. 저는 이게 걱정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아니 뭐 홍명보 감독 놔두면은 대한축구협회 회장이라도 자기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뭐 제가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일이 이제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은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그게 사실 문제고, 홍명보 감독은 그만두길 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측근들한테 얘기를 해보고 해도. 근데 축구협회에서 지금 잡는 모양새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니, 자기가 그만두고 싶으면 끝까지 그만두면 되는 거죠. 뭐 하기 싫다는데 그렇죠. 어떻게. 예,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결과가 나올 거고 하니까요. 그 자세한 말씀은 내일 제가 한번 다시 전해드리죠. 예, 아니 갑자기 제가 좀 흥분을 해가지고 끝으로 간단하게 메이저 테니스 대회죠. 윈블던 테니스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영국에서. 네. 지금 라파엘 나달이 세계 랭킹 144위한테 졌네요. 예? 네. 네, 라파엘 나달이 세계 랭킹 1위인데 16강에서 졌습니다. 호주의 19살인 키르기오스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한테 1대3으로 졌는데요. 이게 참 재밌는 게 키르기오스가 작년 윈블던의 주니어 대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 선수한테 졌던 선수입니다. 우리나라의 정현이라는 선수가 이 선수를 세트스코어 2대0으로 이겼어요. 네. 물론 그때는 뭐 키르기오스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았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선수가 키르기오스를 이겼는데 그 선수가 나달을 이겼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나달을 이길 수 있겠다는. 일단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인데. 예. 네, 그만큼 우리 선수들이 좀 기량은 좋은데 성인 대표팀을 될수록 기량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좀 더 많은 국제대회에 나서고 강한 상대들이랑 싸우면 우리도 큰일을 저지를 때가 있겠죠. 그렇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 방한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시작이 되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오고 양국 관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중국 전문가시죠.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준영 교수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북한보다 이번에 우리나라 더 먼저 방문하는데 말이에요. 네네. 이게 처음이겠죠? 이 의미가 어떤 거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뭐 당연히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북한에 대한 그 경고 메시지도 있고, 그리고 최근 뭐 몇 년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김정은의 방중도 불허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한국을 먼저 온 것은 북한에 대한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가 들어있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이 계속해서 단독 방문임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뭐 한국을 들렀다 어디를 가거나 어디를 들렀다 한국을 오거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한국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뭐 그런 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좀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거는 그 최근의 정세 변화에 따른 중국의 선택적인 면이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전략적으로는 그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재군영 전략을 좀 중국이 견제를 해야 되는데 마침 그 일본의 우경화라든지 뭐 이런 그 집단자위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그 한중이 일본에 대한 역사적 피해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술적으로 공동전선을 펼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선택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은 그 우리를 먼저 방문하고 이런 것이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의미 있고 좋은 겁니다만은 이면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도 좀 균형을 취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담을 사실 우리한테도 좀 주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아까 균형 얘기했는데 교수님도 균형 얘기하고 오늘은 계속 균형 얘기만 나오는데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북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게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뭐 북한의 한반도의 비핵화, 이 북한의 핵폐기 이거 다 반대하는 나라 없죠. 근데 문제는 방법론이고 이 방법론에서는 굉장히 우리랑 중국이랑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일단 그 기본적으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건데요. 최근에 뭐 중국이 북한을 뭐 포기까지는 아니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보고 있다. 전략적 부담이다. 막 이런 표현도 쓴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은 중국에게 있어서는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는 완충지대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볼 때는. 물론 최근에 이제 북한과 일본의 밀착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이 심기가 매우 불편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붕괴라든지 뭐 완전한 핵무장 해제, 아무런 조치 없는 특히 한국과 미국의 그 소위 강경한 정책이 계속되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그 중국이 일방적으로 한미 편을 들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한미가 주도하는 북핵 해결 방식에는 의견이 다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북한의 뭐 핵개발이라든가 핵개발 반대라든가 한반도의 안정, 당연히 한반도에 핵이 없어야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을 할 겁니다. 다만 작년에도 그랬듯이 북한을 직접 지칭하는 데는 상당한 부담을 가질 거다. 그 작년 공동성명에도 그 박근혜 대통령 방중했을 때 유관국의 핵 개발이 안정을 해친다 이런 표현 썼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북한의 핵이 없어야 된다. 북한 비핵화라는 말을 쓰고 싶었지만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엄밀하게 좀 더 살펴보면 한반도 비핵화는 남한에도 핵이 없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죠. 그 사실 뭐 미국의 전술핵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결국은 완전히 미국의 소위 그 영향력이 배제된 그런 비핵화가 진정한 비핵화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그 1차적 목표는 같지만 종국적으로 추구하는 게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이번 회담을 통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명확한 입장,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면은 한중 양국이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라는 뭐 이런 것들이 담기면 좋겠는데 굉장히 꺼려하고 있는 중국이, 그래서 지금 뭐 공동선언 문안을 지금도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조금 가시적인 조치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좀 저도 궁금하던데, 일본의 그 집단 자위권 확대 해석 있지 않습니까? 해석이죠, 네네. 사실은.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환영한다라는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이라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것을 의식한 결과라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상당히 그렇다고 봅니다. 예.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그 일본의 집단 자위권 문제가 나오고 그러면은 중국의 반발, 한국, 뭐 여러 국가에서 반발을 해서 이것이 결국은 아시아 평화 유지에 그 곤비 경쟁을 촉발한다든지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걸 미국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예. 지금 잘 아시다시피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기존의 대아시아 영향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라면 일본의 자위대를 통해서 미국은 방위비를 줄이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는 집단 자위권에 대해서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다라고 전략적으로 판단을 한 거죠. 예. 거기에다가 지금 어제부터죠. 하와이에서 그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개최가 되고 있는데 네. 미국이 초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국의 어떤 적절한 스탠스를 사실 엄밀하게 보면 좀 약간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글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지금 저희가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거죠. 근데 그 적절한 스탠스가 필요한데, 네네. 이제 중국하고 우리가 만일 좀 더 가까워지고, 특히 이제 일본 문제에 중국하고 우리하고는 이 스탠스를 같이 공동 보조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네.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땐 이게 좀 균형 잡힌 외교라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우리 외교의 제일 큰 고민인데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한미 관계는 이제 동맹 구조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렇죠. 아직까지 한중은 협력 구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동맹 구조와 협력 구조는 분명히 다른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또 북한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하는 걸 뭐 미국도 알고 있고요. 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라는 지금 이제 요소가 가운데 끼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한일 관계가 굉장히 경색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한일 관계 개선을 계속 사실은 이제 종용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우리가 할 수 없는 입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역사 문제와 이런 그 안보 문제를 약간 그 분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위안부 문제라든지 역사 인식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의 사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사실 중국도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료를 발굴해서 유네스코에 그 문화유산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같이 갈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한미일 동맹 구조를 깬다거나 이제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는 건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선을 그어야 되고요. 선을 긋는 형태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한미일 우리 합참의장 회의에도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 미국, 중국이 작년 7월에 1차적으로 이 사실은 전략 대화를 하기로 했고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죽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미중이 같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사실 별로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설득하고 우리의 처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하는 부분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은 힘의 논리에 따라서 또 밀어붙이고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양쪽에서 오해를 받는 부분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나 오해와 우리가 해나갈 길을 원칙적으로 해나가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준영 교수였습니다.
담쟁이가 청춘에게. 조금씩 오르다 보면 찾아올 거야. 네 이름으로 세상을 뒤덮을 그날이. 맑고 깨끗한 청춘은 별이다. 칠성사이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저는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